김광철 박사님께서 총리 비선교 정책의 방향과 재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선행 발제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시간이라 좀 집중이 깨질 것 같아서 염려되는데 아주 실질적인 거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그 자료집을 보면 되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논문 작성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오타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볼 생각은 포기하시고 지금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게 잘 안 보여서 이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의 좌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한국 군선교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특징들을 7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조선 경비의 창설과 함께 시작됐다.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 결정적인 시점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한신 장군 이분도 불신자였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국가적인 필요, 정신부장 안보와 함께 성장했다. 그래서 정군 신자화 운동이 정군 복음화 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또다시 폭발적인 군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졌죠. 그리고 특이한 것, 또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군선교는 연합된 단일 체제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연합체의 명칭은 바뀌었어도 하나가 돼서 군선교를 이루었다. 그 다음에 진중 세례 운동과 함께 성장했다. 저희 절대로 소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진중 세례를 통해서 열매 맺은 그 구원받은 장병들을 어떻게 양육할까라는 고민과 함께 성장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2030은 사실은 핵심적으로는 진중 세례 열매와 함께 양육에 대한 고민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평균 약 250명에서 2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 군종 목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이거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2013년 요 기간만 하더라도 460만 명이 진중 세례식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교회 성장에 엄청난 기폭제가 됐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종역 목사 부분인데요. 우리 군종 목사님들 지금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항상 이 2가지 문제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사항하고 그 다음에 군종 목사님들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상당한데 여기 이 문제가 항상 따르는데요. 이거는 총회가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군 선교의 중요성과 긴급성 때문에 헌법을 잠재하고 군종 목사가 강수하고 싶고 목사하고 싶고 또 대위를 인간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해 준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인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 세번 보면 합동이 군종 목사님이 66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통계 집계 상태예요. 그래서 전체 그 교단에서 가장 많은 군종 목사를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재정과 제도적인 뒷받침의 결과와 본인들의 노력 또 선배님들이 이끌어준 결실이다. 이런 쪽으로 열매를 맺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헌법이 어떻고 원칙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자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소령 진급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더라.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A 교단, B 교단 이건 이제 우리 군송교 회의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뒤에서 군목 숫자는 제일 많지만 소령 진급률은 25.7%. 이게 10년 동안의 통계거든요. 이 점이 왜 생겼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유력 인관에서 3년 복무하고 그리고 그 제대를 하니까 학군단 정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복무하고 제대하는데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의견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들의 진위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그분들의 공통된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노력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군종 목사님들의 소리가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고 힘이 되지면 좋겠는가. 첫째로는 소령 진급자가 더 많아지도록 긍정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송교 정책에도 또 군송교 그 여러 가지 활동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언더케어 제도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이 언더케어 부분은 이제 군종 후보생 때에 그 선배 목사님들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또 선배 목사님들이 평가를 해주고 협력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규 총장님이 CTV 인터뷰 속에 나오는 거 제가 읽고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학교 측하고 총회 측하고 협력해서 언더케어 제도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바람직하게 준비가 돼서 효과적인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고 현재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군종 목사님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발제한 윤병호 목사님이 쓴 논문 속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군종 목사들은 군에 들어오기 전 군선교를 위한 체계적이고 정리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 군대를 선교 현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선교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가르쳐주지 모르는 거예요. 또 지금 오덕교 교수님은 합신 총장이셨고 현재 횃불 트니티 총장이신데 이분도 공군 군목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그 논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특히 군목들은 신학 석사 과정과 같은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군 선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일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보고 대담도 나누고 했어요. 제가 정리한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하다. 맞벌이 부부부터 해서 84.7%가 전부 직장 생활하고 수입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맞벌이 부부 이런 상태에 있고요. 신분이 불안전해요. 매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야 되고 위촉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 입장이 불안전한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대급의 미자리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선교사님들은 헌신했다가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해라 해도 어려운 입장이다. 이걸 우리가 해놓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 선교사님들의 교단별 파송 현황을 보면 이건 올해 상반기입니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 보면 합동이 53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통합을 보면 106명입니다. 통합이 군선교사님 숫자가 2배예요. 근데 우리는 절반 50%예요. 그러니까 군종 목사님들의 숫자는 제일 많은데 전교단에서 우리 군선교사님 숫자는 이렇게 적습니다. 웬만해선 지원할 수가 없고요. 하려도 못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3가지 정책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증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이 문제 제기들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에 해답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총회 GMS 선교회는 제108회, 그러니까 지난 회기입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해줬어요. 군 선교사를 선발, 훈련, 파송하도록 결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감사부의 요청을 따라서 제가 함께 GMS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마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준 정책입니다. 군선교사가 군에서 위촉 절차를 받기 전에 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군 선교사님들의 그 신분을 안정되게 보호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가 군에서 위촉받기 전에 2년마다 위촉받으니까 그 전에 총회적으로 사전 인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타교단 군종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군송회사님들이 접하게 되는데 타교단 그 군송교사님들이 군종 목사님들이 만약에 위촉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면은 분명한 근거를 총회와 대화를 나누게 되겠죠. 그러므로써 안정을 갖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번 109회 군선교부가 이번에 9월달에 갖는 110회 총회에 상정안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지역 정책인데요. 군 선교사님들도 군종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군송회사님들과 1시간 반 넘게 자유 토론을 한 적도 있고 기회가 돼서 또 군선교사회 임원들과 한 4시간 가까이 3시간 만에 4시간 그 사이에 아주 허심탄회하게 앞에 말한 그 4가지 그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장시간 마라톤 토론을 했어요. 의견을 나눴어요. 그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존중해 줘야 된다, 초를 이거 말이 안 통하고 본인들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제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 선교사님들 또 군정 목사님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총회 교단의 주요한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나눴어요. 기회 될 때마다 얘기 나누고. 근데 군 선교사님들은 어느 선에 딱 얘기 나오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비판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갈 데가 없어서 하시는 분들 그렇지가 않은데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본인들도 노력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학교 쪽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지원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또 총회 쪽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함께 이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타 관련 정책을 간단하게 터치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군선교 연구소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군인교회 입양 운동이 중요합니다. 자매교련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교회들이 가족교회로 입양을 해서 동역해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 군선교사 파송 운동. 지금 2020의 양육에 대한은요, 그 당시는 최선이었어요. 후원하는 교회들이 원격 양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2030의 양육은 안에서도 같이 해보자는 건데 문제는 양육 자원이 없죠. 누가 양육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입대 전 교회가 입대한 장병들을 도와서 준비시키고 지원하면서 전도와 양육 사역자로 이렇게 역할을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고요. 변화된 군 선교 현장이 이제는 상당히 병영생활이 자유로워지고 휴대폰이라 이런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제대해서 자기 본 교회로 돌아가고 또 전도까지 해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에토스 운동이 중요하다. 간섭, 특징, 성격, 심지어는 윤리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지금 심각한 거는 복음이 실종된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있고 내가 받아들인 복음은 있는데 서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게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회복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에토스가 우리 군성교의 결정적인 또 한국의 결정적인 특성으로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로까지 일어나게 줄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유광철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를 감사드립니다.